오늘부터는 이제 양재 화학에서 배울 텐데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고전역학이 설명하지 않은 부분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3개가 있어요. 첫 번째가 흑체 복사 문제고, 그 다음에 광전역학이 있고, 세 번째가 수소원자 스펙트럼을 설명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흑체 복사부터 이제 설명을 할 텐데요. 흑체 복사를 설명하기 전에 책에 보면은 파동에 관한 얘기가 나요. 파동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소리도 파동이고, 예를 들면 빛도 파동이죠. 파동은 뭐냐면은 파형이라는 게 존재해요. 이렇게. 그리고 얘네들은 뭐냐면은 어떤 물건이 시간적으로 그리고 공간적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파형이라는 게 존재해요. 그래서 빛이라든지 소리 같은 경우는 파장이라는 것이 있고, 이제 주파수라는 걸 정리해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은 서로 무관하지가 않고 관계식이 있어요. 어떤 관계식이냐면 C는 남자 U라는 걸 만들어요. C는 파동의 속도, 얘는 파장, 주파수, 얘네들이 반드시 이런 식을 만들어가게 됐죠. 그리고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빛 같은 경우는 뭐가 퍼져나가는 거냐면은 일렉트릭 필드의 크기가나 마그네틱 필드의 크기가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런 물리량. 반면에 소리를 뭐가 퍼져나가는 거냐면은 음압이 퍼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파동을 수학적으로 어떻게 기술하는지도 이미 알려져 있어요. 양적학이 나오고 있어요. 파동 함수를, 그걸 파동 함수로 표현합니다. 이 파동 함수는 대충 어떤 꼴이냐면 이런 꼴이에요. yx. 여기서 x는 공간 좌표를 나타내주고 t는 시간 좌표. 왜 그러냐면 방금 얘기했지만 파동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그리고 공간적으로 뭔가 퍼져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독립변수로 시간의 좌표와 공간의 좌표가 표현돼요. 근데 y는 뭐냐면은 어떤 물리량이 퍼져나가는 걸 나타내죠. 예를 들면 빛 같은 경우에는 뭐가 퍼져나가냐면은 일렉트릭 필드하고 마그네틱 필드가 퍼져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y의 의미는 일렉트릭 필드의 크기 혹은 마그네틱 필드의 크기가 될 거예요. 만약에 이 파동 함수가 소리라는 파동을 표현하는 파동 함수였다 그러면은 y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음의 압력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파동 함수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파동 함수를 이제 구해야 되는데 이 파동 함수가 어떤 방정식을 만족하는지도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파동 방정식이라는 거예요. 우리 책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파동 방정식이 대충 이런 꼴이에요. 이런 편미분 방정식의 형태인데 다시 말하면은 어떤 파동이 있다. 그러면 걔를 파동 함수로 표현해 줄 수가 있고 그 파동 함수는 이런 파동 방정식을 풀어서 구한다라는 것이 양재역학이 나오기 전부터 이미 알려져 있었다는 거죠. 자, 그다음 여러분들 책에 보면은 파동의 파장별로 그것이 분자랑 상호작용을 했을 때 어떤 에너지를 변환하는지가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빛이라고 하는 것은 파장이나 주파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IR 대역의 빛이다 혹은 파장이다 그러면은 이 빛을 쏴주잖아요. 그럼 빛이 분자가 이 빛을 흡수하게 되면 얘를 무슨 에너지로 변환해서 사용하냐면은 진동 에너지로 바꿔서 사용해요. 그래서 IR 분광학을 다른 말로는 진동 분광학이라고 부르게 돼요. 자, 얘보다 주파수가 낮아지게 되면 어떤 대역이 되냐면은 마이크로웨이브 대역이 되고 분자가 마이크로웨이브 대역의 빛을 흡수하게 되면 보통 그 에너지를 어디에 쓰냐면은 회전 에너지를 바꿔서 씁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웨이브 스펙트로스코피를 로테이셔널 스펙트로스코피라고 불러요. 반면에 IR보다 주파수가 높아지게 되면 어떤 대역이 되냐면은 UV 기적이 돼요. 분자는 이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어디에 쓰냐면은 오비탈을 바꾸는 데서 어떤 한 준위 오비탈에 있던 전자를 다른 준위로 올려주기 때문에 이거는 전자 이동과 같은 거예요.
UV 비저블 스펙트로스코피를 일렉트론 스펙트로스코피라고 불러요. 여기서 또다시 주파수가 높아지게 되면은 이게 엑스레이 이때도 전자가 움직이거든요. 이때도 전자가 움직여요. 근데 차이점은 뭐냐면 이때 전자는 보통 밸런스 일렉트론이 움직여요. 비교적 핵으로부터 그렇게 강하게 붙잡혀 있지 않는 밸런스 일렉트론 움직이는데 UV 비저블 빛을 사용하고, 얘는 보통 어떤 전자가 움직이냐면 코어 일렉트론을 움직일 때 보통 엑스레이를 사용을 해요. 뿐만 아니라 엑스레이는 어디에도 사용하냐면은 엑스레이 결정학을 이용하죠. 이게 엑스레이 결정학에 사용되는 이유는,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원자가 주기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것을 결정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때 그 원자 사이의 거리하고 엑스레이 파장하고 거의 비슷해. 그래서 엑스레이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엑스레이 결정학을 하게 되고요. 단백질 연구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단백질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뭐 가지고 왔냐면 엑스레이 결정학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마이크로웨이브 대역에서 더 주파수가 낮아지게 되면 어떤 대역이 되냐면은 라디오 프리퀀시 대역이 돼요. 이때 사용하는 분광법은 NMR이라고 부르고요. 이것은 보통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프로톤 핵의 스핀, 전자가 스핀이 있는 것처럼 프로톤도 스핀이 있거든요. 그 스핀의 방향을 바꾸는데 라디오 프리퀀시가 사용하게 되고요. 그것을 사용하는 분광법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NMR 분광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것들은 상식적으로 기억을 해주는 거죠. IR은 진동, 마이크로웨이브는 회전, UV 비저블은 일렉트로닉, 라디오 프리퀀시는 프로톤의 스핀. 그래서 NMR과 상관이 있다. 이런 것들은 상식적으로 기억을 해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통 물리학 하는 사람들이 다루는 대상은 크게 두 가지예요. 파동 아니면 입자. 두 가지 대상을. 근데 이제 우리가 곧 배우겠지만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루는 대상이 파동의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입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좀 이상한 성질을 갖고 있다는 거죠. 자, 근데 내가 다루고 있는 대상이 파동이냐 입자이냐를 확연하게 구분해 줄 수 있는 현상이 하나가 있어. 그게 무슨 현상이냐면 간섭 현상. 이게 파동이라고 그러면은 보강 간섭을 할 수도 있고 상쇄 간섭을 할 수도 있거든. 두 웨이브의 그 위상차에 따라서. 근데 입자는 그런 현상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간섭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파동의 고유한 현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전자가 간섭 현상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가 입자이기도 하고 파동이기도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초에 관한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흡체 복사에 관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흡체 복사의 문제는 뭐냐면은 어떤 물질을 이렇게 물질로 상자를 만들어요. 그리고 얘를 데펴줘. 쉽게 말하면 온도를 높여주게 되는 거죠. 온도를 높여주게 되면은 이 상자를 만든 물질이 비대던지를 이렇게 방출하게 되겠죠.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열복사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질문은 뭐냐면은 이 상자 안을 가득 채운 빛, 열복사에 의해서 방출되어오는 빛이 주파수가 스펙트럼일 거죠. 스펙트럼. 그래서 X축을 주파수라고 그러고 Y를 그 빛의 인텐시티라고 그러면 어떤 분포를 보일 거예요. 어떤 분포를? 온도가 달라지게 되면 이 분포가 바뀌어요. 온도의 함수. 온도가 주어졌을 때 어떤 분포를 보여요. 온도가 높아졌다 그러면 뭐 다른 분포를 이제 보이게 돼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어떤 분포를 보인다는 건데, 이 분포를 설명하기가 힘들었잖아요. 고전 역학적으로는. 그래서 플랑크라는 사람이 양자역학적인 과정을 통해 가지고서 이 곡선을 유도해냈다는 것이 흡체 복사에 관한 얘기. 그 얘기를 할 텐데, 흡체 복사를 얘기하기 전에 흡체 복사 연구가 왜 중요했는지부터 먼저 얘기해 주고, 세계 나왔는데 여러분들 아마 그걸 배웠을 거예요. 1학년 때. 이 상자가 있거든요. 그 상자 안에 기체 분자가 이렇게 돌아다녀요. 그리고 얘는 온도가 T에서 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 온도가 T에서 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에서 기체 입자들이 이렇게 제각각
속도 벡터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어요. 그때 아마 여러분 1학년 때 배웠을 거예요. 뭘 배웠냐면은 이 기체 입자 평균 에너지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등분배 원리에 의해서 2분의 3 kb타라고 배웠었어요. 그죠? 중요한 것은 요 값은 이 기체 분자의 종류에 무관하죠. 그죠? 이 기체 분자가 헬륨이라고 해도 2분의 3 kb고 뭐 크롭톤이라고 해도 2분의 3 kb. 중요한 것은 요 에너지는 여기 안에 기체 입자가 뭐냐 기체 입자의 종류하고는 무관하는 거예요. 단지 조건은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조건은 온도 T에서 열적 평균을 이룰 때 그때 이 기체 상자 안에 들어있는 기체 입자 평균 에너지는 기체 종류에 무관하게 2분의 3 kbt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얘기는 요 기체 입자 평균이 2분의 3 kbt라고 하는 것이지 기체 입자가 전부 다 똑같이 2분의 3 kbt로 움직인다는 것은 분포가 있어요. 어떤 입자는 얘보다 더 큰 에너지를 가질 수 있고 어떤 에너지는 얘보다 작은 에너지를 가질 수가 있어요. 분포가 있어. 근데 분포를 그래프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X축을 기체 입자의 속력이라고 그러고 Y축을 그 속력을 가질 확률이라고 하게 되면 분포를 가지고 있다. 그죠? 이런 식으로. 그 분포를 우리가 이런 때 뭐라고 배웠냐면은 맥스웰 볼츠만 분포라고. 특히 볼츠만이라는 사람은 일반학 1뿐만이 아니고 일반학 2에서도 계속 나오는 매우 중요한 사람이에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어떤 상자 안에 온도 T에서 어떤 기체 입자들이 열적 평형을 이루고 있다. 그때 어떤 속도 분포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 속도 분포식은 여기 안에 기체 입자가 뭐가 들어가는지 아무런 상관이 없대요. 얘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 분포도 이 상자 안에 어떤 기체가 들어있는지 무관하게 언제나 맥스웰 볼츠만 분포를 따른다는 거예요. 단지 조건은 뭐냐면은 온도 T에서 열적 평형을 이룬다고 하면 기체 종류에 상관없이 이런 분포를 이룬다라고 한다고 한 것을 주장한 사람이 누구냐? 맥스웰하고 볼츠만이라는 사람. 이 사람들은 이 분포식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보려고 해요. 이 사람들은 분포식을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FV가 식이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됩니다. 먼저 요 세 번째 부분, 요 세 번째는 누가 주장한 거냐면은 볼츠만이 주장. 자, 볼츠만은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은 이 사람이 통계 연력학자인데 어떤 역학적인 시스템이 에너지 E를 가질 확률이 뭐에 비례하다고 주장했냐면은 요 식에 표현될 수 있다라고 주장한 사람이에요. 이 식은 이제 통계 연력학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학 때는 배우지 않고 나중에 대학 가면 아마 연력학 시간에 배우게 될 거예요. 일단 받아들이도록 하자는 거죠. 볼츠만이라는 사람은 온도 T가 이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온도 T에서 열적 평을 이룬다고 했기 때문에 온도가 정의되어 있을 때 에너지 E를 가질 확률이 요 식으로 표현된다고 주장한 사람이에요. 그럼 요 식을 우리의 대입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단원적 기체니까 에너지는 뭐가 될 거냐면은 2분의 램브 제곱이 될 거예요. 빼기 2분의 1 mv 제곱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요 식을 어디에 집어넣으면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얘가 여기로 내려갑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재밌는 건데 디제너러시 팩터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요거는 이제 다시 양적학에서 또 나오는 얘기인데 일단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보여요. 자, 요것을 설명하기 전에 저는 일단 기초 지식이 하나 필요하고 어떤 기초 지식이 필요하냐면은 2차원 다트판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다트를 던져요. 랜덤하게 던져. 뭘 맞추려고 던지는 것이 아니고 랜덤하게 던지게 되면 어떤 다트는 여기 찍히고 어딘 여기 찍히고 이렇게 랜덤하게 찍히겠지 이렇게 랜덤하게. 그런 다음에 이제 세볼 거예요. 뭘 세볼 거예요? 여기가 원점인데 반지름이 R1인 원 위에 찍혀 있는 화살표의 숫자를 셀 거예요. 원 안이 아니고 원 위. 두 번째는
반지름이 R2인 원 위에 찍혀있는 다트의 개수를 셀 거예요. 근데 지금 다트가 랜덤하게 찍혔기 때문에 당연히 반지름이 R2인 원 위에 찍혀있는 다트의 수가 많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반지름이 R2가 원둘레 길이가 더 크기 때문에. 그 원둘레 길이는 뭐에 비례하죠? 2πr에 비례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반지름이 R인 원 위에 찍혀있는 다트의 수는 뭐에 비례할 거냐면은 2πr에 비례할 거예요. 이게 랜덤하게 던져줬다라고 하게 돼요. 자, 이게 2차원 다트가 아니고 3차원 다트라고 해요. 상상을 해볼 거예요. 3차원 공간에 가상으로 상상을 해서 3차원 다트를 던져. 그럼 3차원 공간에 이렇게 점들이 랜덤하게 찍히겠죠. 지금. 그다음에 비슷한 일을 할까요? 이제 비슷한 일이 뭐냐면 이제는 원 위가 아니고 3차원이기 때문에 9를 생각을 해요. 반지름이 V1인 9 위에 찍혀있는 점들의 수하고 반지름이 V2인 9 위에 찍혀있는 점들의 수를 생각. 당연히 얘도 마찬가지로 이 점들이 랜덤하게 찍혔다면은 반지름이 V2인 9 위에 찍혀있는 점들의 수가 많을 거예요. 그럼 반지름이 V인 원 위에 9 위에 찍혀있는 점들의 개수를 뭐에 비례할 거냐면은 9의 표면적에 비례할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4파이 V제곱에 비례할 거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예를 들었냐면은 지금 우리가 뭐를 구하고 있는 상황이냐면은 이렇게 상자 안에 들어있는 기체액자들을 분포를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방금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 기체액자는 각각 속도 벡터라는 걸 갖고 있어요. 얘는 어떤 놈 이쪽 방향으로 날아가고 얘는 뭐 이쪽 방향으로 날아가고 이쪽 방향 이런 식으로 이 기체액자들은 랜덤한 속도 벡터를 갖고 있어요. 방향도 랜덤하지만 크기도 큰 놈이 있고 작은 놈이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각각의 속도 입자들은 속도 벡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랜덤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요 그림에서 요 한 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를 들면은 요 놈의 속도 벡터를 요 입자 요 속도 벡터가 요거라고 그러죠. 그걸 그대로 가져오면은 요게 속도 벡터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요 점은 무엇을 의미하냐? 요 놈의 속도 벡터를. 그래서 아까 그렸던 3차원 다트에서 각각의 점들은 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요 상자 안에 들어있는 각각의 입자들의 속도 벡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가정이 뭐냐면은 요 입자들의 속도 벡터는 랜덤하다라는 게 가정. 그래서 랜덤하게 찍어줍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었죠 아까? 반지름이 V인 9 위에 찍혀있는 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반지름이 V인 9 위에 찍혀있는 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속력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속력은 다 똑같고 방향만 랜덤하게 붙어있다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요 위에 찍혀있는 입자들은 어떨까요? 운동 에너지가 다 같아. 다 같은 에너지를 갖는 거죠. 키네틱 에너지. 왜냐면 속력은 같으니까. 방향만 다를 뿐이기 때문에. 요 점 위에 있는 찍혀 있는 놈들은 에너지가 다 같은 놈들이잖아요. 에너지. 키네틱 에너지가. 근데 요 구에 찍혀져 있는 놈들의 키네틱 에너지하고 요 구에 찍혀 있는 키네틱 에너지는 당연히 다르겠죠. 어떤 게 더 클까 하면 얘가 더 클 거라. 근데 아까 속력이 V인 놈들의 9에 찍히는 점들은 뭐에 비례할 거라고 그러냐면은 4파이 V제곱은 이만큼이 더 많을 거라는 거지. 요 이론에 하면은 속력이 V1인 입자들의 수하고 속력이 V2인 입자들의 수를 비교하면 뭐가 더 많다는 거죠? 속력이 V2인 입자들이 더 많을 거예요. 요만큼 4파이 V제곱. 이걸 디제너레시라고. 그래서 여기에 4파이 V제곱을 집어넣습니다. 똑같은 에너지를 갖는 입자들의 수.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두 가지를 보였죠. 여기는 볼츠만에 의해서 속력이 V인 입자들의 수는 요거에 비례할 거라는. 그 다음에 디제너레시 벡터에서 4파이 V제곱을 곱해줍니다. 그러면 요거는 뭐냐? 요거는 두 가지는 되겠잖아요. 요거는 요 식의 의미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요 식의 의미가 뭐냐면은 속력이 V인 입자들 확률이에요. F의 의미는 속력이 V인 입자들의 확률이에요. 근데 확률은
어떤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냐면 확률을 다 더해주게 되면은 얼마가 되게 되냐면 1이 나와야 돼요. 확률이기 때문에. 그 말은 무슨 얘기죠? 여기 확률 분포 함수이기 때문에 이 면적을 구하면 얼마가 되야 되냐면은 이게 바로 1이 나와야 돼. 그런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요거 함수 두 개 곱해가지고 함수를 구해서 면적을 구하게 되면 1이 나오지가 않아. 그래서 이 역할은 뭐냐면 뭐라고 부르냐면은 여기서 노멀리제이션 팩터라고. 여기에 있는 값을 특정한 값을 잘 조절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요 함수의 적분값이 1이 되도록 해주는 값을 하나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 값은 우리가 이제 노멀리제이션 팩터라고 부르고요. 요 값은 아마 여러분들이 책에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뭐냐? 여기 상자 안에 입자가들이 들어있고 온도가 T다. 그럼 어떤 속도 분포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평형할 때. 그 속도 분포는 세 개 부분으로 나눕니다. 세 개. 첫 번째 부분은 볼츠만이 주장한 식이고, 두 번째는 디제너러스 벡터라고 해서 똑같은 에너지를 갖는 입자들의 수. 그다음에 여기는 뭐냐면은 이 함수를 적분했을 때 1이 되도록 해주는 어떤 숫자가 필요하다. 그걸 노멀리제이션 벡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포식을 구했다라는 거야. 엑스열하고 보죠. 자, 근데 이거하고 흑체 복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첫 번째, 얘가 온도 T에서 열적 평을 이루고 있을 때 그때만 이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는 거야. 그때 이 안에 들어있는 입자의 분포식은 이 분포를 따라. 근데 중요한 것은 뭐죠? 이 분포식은 기체의 종류에 무관해. 기체 종류에 무관한 어떤 분포식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헬륨도 이런 분포식을 따르고 크립톤도 이런 분포식을 따른다는 거예요. 기체 종류에 무관하게. 뭐만 만족하면 되냐면은 온도 T에서 여적평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게 결론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요것하고 그럼 흑체 복사는 무슨 상관이냐? 지금 맥스웰 볼츠만 분포에서는 상자는 입자들의 속도 분포를 구한 거잖아요. 이제 입자가 없어. 없다라고요.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이 상자를 온도 T로 대표해줬어. 그럼 아까 뭐라고 그랬죠? 상자가 빛을 방출한다고 그랬잖아요. 상자 안에 기체는 없지만 뭐가 있죠? 빛이 있어, 빛이. 상자를 온도 T로 대표주게 되면은 이 상자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고 이 상자 안은 뭐로 채워져 있냐면은 빛으로 채워져 있더라. 빛. 온도 T에서 열적 평형을 이루고 있는 빛으로 채워져 있다. 물론 빛이 계속 방출만 될 수는 없어요. 왜 그러죠? 그래서 방출이 되면 이게 빛의 인텐스가 무한히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치, 흡수가 되기도 해요. 다시 들어가기도 해요. 방출되기도 하고 흡수되기도 해요. 그래서 평형을 이룬다는 거야. 그래서 어떤 평형에 도달하게 되면은 방출되는 양하고 흡수되는 양이 같아지면서 평형을 이루게 돼. 빛의 인텐서티가 평형에 도달해서 변하지가 않는 상태가 됐을 거예요. 그때 이 빛의 스펙트럼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이때는 이 축이 어떻게 되나요? 빛의 스펙트럼이니까 X축이 주파수가 되겠죠. 그냥 그 빛의 인텐서티에 해당하는 어떤 양을 이제 로라고 부르고, 그리고 얘가 어떤 분포식을 보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은 어떤 질문을 했냐면 아까 맥스웰 볼츠만 분포에서는 어떤 분포식이 있는데 이 분포식은 기체 종류에 무관하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여기서 질문은 뭐냐면 그럼 얘도 이 빛을 만들어내는 상자 있잖아. 이 상자를 구리로 만들어낼 수도 있고 철로 만들어낼 수도 있고 돌로 만들 수도 있거든요. 이 분포식이 그러면 저 상자를 구리로 만들었던 철로 만들었던 혹은 돌로 만들었던 이 분포식이 일정하겠냐가 질문이죠. 여기서는 일정해졌어. 여기서는 기체 안에 뭐가 들어있는 상관없이 일정했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얘도 일정할 거 아니에요. 얘. 이 상자 안에 들어있는 빛의 분포식도 일정할 거냐가 질문이에요. 일정할 거. 근데 일정하다는 거죠. 그걸 누가 주장했냐면 키르요프라는 사람이 있어요. 키르요프라는 얘가 일정하지만 얘도 일정하다. 얘라고 하는 것은 뭐죠? 빛을 만들어내는 상자가 뭐로 만들어냈든지 상관없이
일정한 분포식을 보일 거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 근거가 있어야 돼요. 왜 그래야 되냐는 거예요. 왜 같아야 되냐는 거죠. 그러면 하나의 상상 실험 있잖아요. 실제 실험을 하지 않고 상상하는 실험을 하나 제안을 했어요. 먼저 두 개의 상자가 있습니다. 얘는 A라는 재주를 만들어내는 상자예요. 얘는 B라는 다른 재주를 만든 상자예요. 서로 다른 상자야. 다만 공통점은 뭐냐면은 얘는 온도 T에서 열적 평형을 이루고 있어. 그러면 여기 빛이 이렇게 차 있겠죠. 이렇게 들어 나올 거면 여기도 빛이 만들어지겠죠. 얘도 어떤 분포를 보일까? 얘도 주파수 어떤 분포식을 보여. 이걸 내가 로 A라고 하도록 할게요. 얘도 어떤 분포식을 보일 거라는 얘도. 근데 만약에 얘 분포하고 얘 분포가 달랐다라고 한번 해보자면 달랐다. 그러면 다른 분포를 보이겠죠. 그러면은 모순이 생긴다고 주장할 거예요. 내가 열각적으로 얘 온도가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얘 분포식하고 얘 분포식이 같다 이런 모양이었다라고 그러면은 모순이 생긴다라는 것을 주장을 하려고 그래요. 따라서 모순이므로 이 두 개는 같아야만 한다라고 주장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왜 이 두 개의 커브가 달랐을 때 모순이 생기느냐? 이것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분포가 다른 상자가 있다 그러면 내가 여기다 이걸 갖다가 뚫은 다음에 이걸 파이프를 연결을 해요. 파이프를 연결한 다음에 이 가운데 주파수가 뉴인 빛만 투과시킬 수 있는 광학 필터를 설치를 할 거예요. 그 주파수가 예를 들어서 여기였었다라고 해보자. 여기 그 주파수가. 그럼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질 거냐면은 요 분포 그래프를 보면은 B 상자의 빛의 인텐시티가 A 상자의 빛의 인텐시티보다 더 크다라는 얘기거든요. 주파수가 뉴인 빛의 인텐시티가 여기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건 주파수 뉴만 투과할 수 있거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빛이 투과가 돼서 나올 거라는 거예요. 여기가 빛의 인텐시티가 더 클 것이기 때문에.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있던 빛 에너지가 여기 있던 여기로 흘러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거는 연력학적인 관점에서 모순이라는 거예요. 연력학에 하면은 온도가 똑같을 때는 어떻게 되죠? 온도가 똑같을 때는 맞다리 같다리 하는 에너지의 양이 같아야 돼요. 어느 한 쪽은 다른 쪽으로 에너지가 흐를 수가 없다는 것이 연력학 법칙이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두 개의 물질로 이루어진 상자의 빛의 인텐시티가 달라지게 되면은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에너지가 흘러가게 된다. 그거는 모순이라는 거야. 그 모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요값하고 요값이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주파수가 뉴에서만 같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뉴를 바꿔가면서 계속 실험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모든 주파수에서 빛의 인텐시티가 같아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결과적으로 얘가 뭐로 만들어졌든지 상관이 없이 분포 곡선은 같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이 사람이 주장한 거예요. 키르호프라는 사람이 주장한 거예요. 자, 여기서 키르호프는 뭐라고 주장한 거냐면은 어떤 분포 곡선이 있는데 그것은 공통한 분포 곡선이라고까지만 주장을 했지 얘가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모양을 할 거냐 그것까지는 밝히지 못했어. 여기서 분포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맥스웰 본츠가 분포식이라고 있는데 키르호프가 한 것은 뭐냐면은 어떤 분포식이 있다. 공통적인 분포식이 있다라고까지만 얘기했지 그럼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식이냐 그거는 밝히지 못했다는 거죠. 이제 그것들을 밝히기 위해서 여러 학자들이 나오게 되는데 최종적으로 누가 그거를 밝혀냈냐면은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플랑크가 밝혀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아직까지는 내가 흑체 복사 얘기하는 흑체에 관한 얘기를 하지 않았어. 지금 단지 뭐라 그랬죠? 이건 A 물질, 이건 B 물질이라고 했지 흑체에 관한 얘기는 없었잖아요. 흑체라는 얘기가 왜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러 개의 물질을 이루는 상자가 있어요. 여기가 1번 물질을 만들어주고 여기가 2번 물질을 만들어주고 여러 개의 물질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것은 온도 T에서 열적 평형을 이루고 있다. 그러면 계속하지만 온도를 높여주게 되면은 얘가 바깥으로 상자 안으로
빛을 방출을 해요. 열벅사라는 거지. 근데 계속 방출을 할 수가 없어. 일부는 다시 흡수가 돼야 돼. 그래서 어느 순간에 도달하게 되면은 방출되는 양하고 흡수되는 양이 일치하게 되면서 평형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때 이 물질이 어떤 빛을 방출하잖아요. 근데 물질마다 빛을 방출하는 능력은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물질은 빛을 잘 방출하는 물질이 있고 어떤 물질은 빛을 조금밖에 방출하는, 그건 물질마다 다를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물질이 얼마나 빛을 잘 방출하느냐를 내가 입실론 1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물질이 얼마나 빛을 방출을 잘하느냐 내가 입실론 2라고 부를 거예요. 이건 다를 수가 있어요. 물질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얘는 내가 입실론이라고 부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얘는 물질 흡수한다고 그랬잖아요. 흡수하는 정도로 다르겠죠. 물질마다 빛을 잘 흡수하는 놈이 있고 잘 못 흡수하는 놈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1번 물질이 빛을 얼마나 잘 흡수하느냐, 그걸 내가 알파1. 얘를 얼마나 잘 흡수하느냐, 알파2. 이렇게 정리를 할 거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흡수 개수를 어떻게 정의하는지를 한번, 흡수 개수라고 부르는데 흡수 개수를 어떻게 정의하는지를 한번 보세요. 이게 물질이거든요.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 100이라고 하는 빛을 쏴줬어요. 그랬더니 얘가 얼마를 흡수하냐면은 10을 흡수하고 90은 아주 튕겨내. 그러니까 얘는 흡수가 얼마가 되는 거죠? 100을 쏴주게 되면은 10을 흡수하는 거예요. 그 말은 200을 쏴주면 얼마가 흡수가 되는 거겠어요? 20이 흡수하게 되는 거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요 벽이 얼마나 빛을 흡수하느냐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얼마나 많은 빛을 쏴주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빛을 잘 흡수하는 그 비율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흡수되는 양은 두 개의 곱이는 알파 곱하기 쏘아주는 빛의 양. 이렇게 나는 거예요. 양과 상관이 있다. 얼마나 흡수가 되는 양은 그 놈이 얼마나 빛을 잘 흡수하느냐에 의해서도 결정이 되지만 또 뭐에 의해서도 결정이 되냐? 쏘아주는 빛의 양에 의해서도 결정이 된다. 아까 100을 쏴주면 10을 흡수하지만 200을 쏴주면 20이 흡수가 된다는 거죠. 반면에 그러니까 흡수되는 양은 어떻게 되냐면은 알파 곱하기 로라는 거예요. 여기 안에 들어있는 빛에 대해서 제가 이제 로라고 부를 것. 이 첫 번째 상자 안에 빛을 방출하는 놈하고 흡수하는 놈의 평형을 이루어서 어떤 빛의 인텐시티를 가지고 그걸 로라고 부를 거라는 거예요. 여기도 뭐죠? 여기도 로죠. 여기도 로야. 평형을 이루고 났을 때 그 상자 안에 들어있는 빛의 인텐시티는 로야. 얘도 로고 얘도 로고 얘도 로. 그게 왜 그러냐면 키르호프에서 그렇게 주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깥에서 들어가는 빛의 인텐시티 양은 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흡수가 되느냐는 뭐를 곱해줘야 되냐면 알파를 곱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방출되는 양은 그냥 방출하는 거야. 따라서 방출되는 양은 뭐냐면은 그냥 입질론이 된다는 거예요. 방출되는 양. 방출되는 양은 이 바깥에 얼마나 빛이 세냐 작냐고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방출되는 것이지 여기 양이 얼마가 있느냐에 따라서는 의존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얘는 방출되는 양은 입실론만 곱해주는 거예요. 그 흡수되는 양은 아니라요. 흡수되는 양은 쏘아준 것에서 얼만큼 흡수가 되느냐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이 식이 만족이 돼야 한다는 이 식이. 자, 그럼 이 식을 이 첫 번째 상자에 적용시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입실론 1은 알파 1의 로 이렇게 되겠죠. 이걸 갖다가 여기다 집어. 요 식을 여기다 적용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입실론 2는 알파 2의 로 이렇게 될까요? 맨 마지막은 그냥 입실론은 알파 로 뭐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여기는 1, 1, 2, 2지만 여기도 그냥 로죠. 로. 여기도 로 1이 아니고 로 2가 아니야. 왜 그러죠? 그거는 키르호프 형이 같다고 그랬잖아. 키르호프는 상제 무관하게 같다고 그랬기 때문에 로 1, 로 2가 아니야. 로 1, 로 2는 로야. 여기도 로, 여기도 로, 여기도 로 이렇게 그냥 써주는 거야. 키르호프에서.
그럼 요 식에서 롤은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롤은 어떻게 되나요? 입시론토 아까 이렇게 식이 될 거예요. 그래서 쭉 가서 여기는 아이고 이런 식을 얻게 될 거예요. 이런 식. 첫 번째 물질, 두 번째 물질, 마지막 물질. 여기서 내가 이 상자를 뭐라고 정의할 거냐면은 맨 마지막 상자를 흑체라고 정의를 하려고 해요. 흑체야. 흑체의 정의가 뭐냐? 요게 무조건 1인 물질을 흑체라고 부른다. 알파가 1이라는 얘기는 뭐죠? 100% 흡수한다는 얘기죠. 무조건 흡수한다. 그래서 흑체야. 무조건 모든 흡수하기 때문에 어두운 흑체라고 부른다. 특별한 물질이에요. 특별한 물질. 알파가 1인 물질. 그러면은 흑체인 경우에는 흑체 복사 곡선하고 뭐랑 같죠? 흑체의 발광 스펙트럼하고 같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알파를 1로 적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롤을 구할 때 뭐만 계산하면 되냐면 흑체의 발광 스펙트럼만 측정을 하게 되면 우리가 롤을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주의할 것은 흑체에서의 로나 다른 기타 등등의 로나 똑같아요. 흑체라고 해서 언제나 요값을 갖는 것은.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흑체가 까맣다 그러니까 블랙홀이랑 헷갈릴 수가 있어. 블랙홀하고 전혀 다른 얘기야. 블랙홀은 어떻죠? 빛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죠. 워낙 중력이 세가지고서 빛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을 블랙홀이라고 부르는데 흑체는 달라요. 흑체는 빛을 흡수도 잘하지만 빛을 방출도 잘해. 왜 그러느냐? 이건 일정하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이건 정해진 값이야. 근데 걔가 이 비율로 결정이 돼. 그럼 알파가 크면 뭐도 커야 되는 거죠? 얘도 커야 되는 거야. 얘도. 이게 큰 놈은 얘도 커야 돼. 얘가 작은 놈은 얘도 작아야 돼. 근데 흑체는 가장 큰 흡수 비율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가장 커야 돼? 발광도 제일 잘하는 거야. 흑체는 블랙홀은 빛도 못 빠져나오잖아요. 흑체는 정반대. 흑체는 빛도 제일 잘 흡수하지만 방출도 제일 잘하는 물질이 흑체예요. 이 정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흑체를 정의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걸 어떻게 유도할 거냐가 이제 질문이에요. 자, 이걸 유도한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 책에서는 크게 두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래요. 두 사람. 레일란. 그 다음에 플랑크 두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보존 역학자를 대표하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양자 역학자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 사람의 식을 이제 쓰게 되겠죠. 결론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결론부터. 이 사람이 만들어낸 식하고 이 사람이 만들어낸 식은 공통 부분이 있어요. 둘 다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 얘도 두 부분. 얘는 앞부분은 뒷부분이 달라. 얘는 여기가 KBT. 얘는 뭐가 되냐면 Hnu의 exponential Hnu가 이 뒷부분이 살짝 달라. 이렇게 레일라가 만든 식, 플라크가 만든 식이라.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아까 우리가 실험을 해보면은 이런 곡선식이 얻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이 둘 중에 실험값을 잘 설명해주는 식은 누구 식이냐면은 이제 플랑크 식이라. 플랑크 식에 대입해 보면은 이 곡선식을 잘 따라가더라 하는 거죠. 그러나 얘는 이 식을 잘 재현하지 못했다라는 거. 그러면 얘하고 얘는 뭐가 다른데 어떻게 구했길래 얘는 실험 결과를 잘 만족시키고 얘는 실험 결과를 잘 만족시키지 못하냐, 이제 그거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자, 일단 설명해 줘야 될 것은 뭐냐면은 얘는 공통점이 뭐죠?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앞부분이 있고 뒷부분이 있어. 얘도 앞부분이 있고 뒷부분이 있어. 근데
앞부분은 똑같아요. 앞부분은 똑같고 뒷부분만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업에서는 앞부분이 왜 그렇게 나오는지 설명하진 않으려고 해요. 앞부분은 나중에 대학 가서 배우도록 하자. 뒷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뒷부분을 어떻게 구했길래 얘하고 얘가 다르게 나오는가를 설명해 주려고 해요. 그걸 설명해 주기 전에 일단 왜 두 부분을 구성이 되는지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이게 상자거든요. 상자야. 그 다음에 얘를 내가 온도를 이렇게 T를 올려주게 되면은 계속하지만 바깥으로 빛을 방출한다 그랬죠. 근데 그 빛을 방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흡수가 될 거예요. 자, 근데 과학자들은 이 상자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길래 바깥으로 빛을 방출하냐, 그거부터 먼저 모델링을 하려고 해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은 우리가 그 원자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러더포드 모델의 문제가 뭐라고 그랬죠? 러더포드 모델은 핵 주위를 전자가 도는 건데 그 모델에 왜 문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얘가 중성 입자가 도는 것이 아니고 전하를 띤 입자가 돌고 있게 됐다. 근데 그 당시 알려져 있던 전자기학 지시경은 얘가 어떤 주파수로 회전하게 되면 전하를 띤 입자가 어떤 주파수로 회전하게 되면 그 주파수로 바깥으로 빛 에너지를 방출한다.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은 이 상자가 왜 빛을 방출하느냐, 주파수가 누인 빛을 왜 방출하느냐를 어떻게 모델링을 했냐면은 이 상자를 들여다보면은 이 상자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상자 안에 어떤 전자가 힘상수 K인 스프링에 매달려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얘를 잡아당겼다가 딱 놓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특정한 주파수로 진동 운동을 할 거라는 거예요. 얘가 진동 운동을 하게 되면은 그 진동 주파수에 해당하는 빛을 방출한다라고 그 가정을 한 거야. 그렇게 모델링을 한 거야. 상자를. 이 상자가 왜 빛을 방출하느냐? 이 상자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 상자 안에는 스프링에 매달려 있는 전자가 있다. 그리고 스프링 힘상수가 결정이 되니까 얘가 어떤 특정한 주파수로 진동 운동을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전자는 그 주파수로 빛을 방출한다. 그런 식으로 설명했다. 그럼 얘가 어떤 힘상수 K라는 스프링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이 전자가 갖고 있는 포텐셜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하모닉 오실레이터 모델을 표현. 그리고 이 진자가 어떤 에너지가 있으면 그 에너지에서 진동 운동, 특정 운동 주파수의 진동 운동을 하면서 빛 에너지를 방출한다. 근데 얘가 빛 에너지를 방출하니까 이 에너지가 그대로 유지될 수는 없겠죠. 빛을 방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에너지가 떨어져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서 이 흑체가 갖고 있는 에너지는 줄어들어. 그러면서 모의 에너지는 증가하나요? 이 상자 안에 들어있는 빛의 인텐서티는 증가하는 거예요. 이 흑체를 이루는 입자들의 에너지는 줄어들면서 상자 안에 빛의 양은 증가하는 거예요. 흑체를 구성하는 입자 에너지는 줄어들면서 그 에너지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상자 바깥으로, 상자 안으로 빛이 방출돼요. 근데 계속 빛이 방출될 수만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 빛이 재흡수가 돼요. 재흡수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서 여기 있던 에너지가 빛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에너지가 높아지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그놈이 다시 진동운동하면서 빛을 방출하게 되면 얘는 에너지가 떨어지게 될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요 흑체를 이루는 물질하고 상자 안에 있는 빛이 에너지를 주고받는 거야. 얘가 에너지를 줘서 얘가 증가하면 요 에너지는 다시 여기로 흡수가 돼. 그래서 에너지를 주고받는 거야. 이걸 내가 오실레이터라고 부르도록 할게요. 진동장. 얘가 에너지를 주고 그 에너지 다시 복구. 그래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어떤 평형에 도달하게 될 거다. 어떤 평형에 도달하게 되면 이 에너지가 어떤 값에서 일정한 값을 유지하게 될 거다. 평형에 이를 때. 그때는 뭐죠? 얘가 상자 밖으로 뽑아내는 빛 에너지하고 받는 빛 에너지가 일치해서 어떤 특정한 에너지를 갖게 될 거다. 그 에너지를 내가 뭐라고 부르냐? E 브라켓이라고 표현해요. 이것은 뭐냐면 오실레이터의 설명이에요. 그러면 이 상자에 쌓여있는 빛 에너지를 로라고 할 거라. 로라고. 그럼 평형에서는 얘하고 얘가 모종의 관계식을 유지하게 될 거다. 평형에서. 이건 마치 뭐랑 같냐면 이런 거랑 같아요. 화학 반응에서 A가
B로 가고 B가 A로 갈 수도 있죠. 그래서 평형에 도달했을 때 평형 상수를 정의할 수가 있죠. 평형 상수를 정의하면 이런 평형 상수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화학 반응에서 평형에 도달했을 때. 근데 비슷하게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해주냐면 오실레이터가 B도 바뀌어지고 그 빛이 다시 오실레이터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죠? 이 얘기를 그대로 써주면 이 진동자가 있어. 오실레이터가 있어. 그 다음에 얘가 에너지를 방출해. 그 에너지를 다시 받을 수도 있다는 거지. 또 이쪽은 평형이라는 거죠. 이 오실레이터가 갖고 있는 아까 에너지 뭐라고 그랬냐면 E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빛이 갖고 있는 인터셉트를 로라고 해서 얘도 모종의 평형 상수가 있다는 거. 얘처럼 그 평형 상수는 어떻게 정의되냐면은 이렇게 될 거예요. 요 비율이 일정한 값을 가질 거예요. 그게 얼마냐면은 C3승의 8파인이죠. 그것이 이게 맞아다가 되면 이거 이쪽으로 오는 거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오케이.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결론은 뭐냐면은 흑체 안에 들어간 빛의 인텐시티는 두 항의 곱이라는 두 항의 곱. 앞부분은 C3승의 8파인이고 중요한 것은 뒷부분이에요. 이게 뭐라고 그랬죠? 여기가 오실레이터 갖고 있는 평균 에너지. 그러니까 뭐하고 뭐가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죠. 상자가 있으면은 여기 이제 빛이 이제 움직이고 있겠죠. 빛이. 요 시기반은 뭐냐면은 요 상자 안에 들어있는 빛의 인텐시티하고 뭐가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 빛을 만들어내는 상자의 오실레이터의 에너지하고 상관관계가 있다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지금까지 결론은 뭐냐면은 상자 안에 들어있는 빛의 인텐시티는 이렇게 되더라. 중요한 건 얘인데 이게 뭐라고요? 오실레이터의 평균 에너지. 오실레이터는 하모니 오실레이터로 표현되는데 어떤 평균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여기서 계속 얘는 진동 운동을 하면서 빛을 방출하기도 하고 흡수하기도 하면서 이 에너지가 일정하게 유지가 돼. 이게 뭐냐면은 오실레이터의 평균 에너지. 그래서 이제 우리 문제는 이제 뭐로 바뀌었어요? 이거를 구하는 문제에서 뭐로 바뀌었냐면은 오실레이터의 평균 에너지를 구하는 문제로 문제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자, 그럼 이제 여기서 평균 에너지를 계산해야 되거든요. 그럼 평균은 어떻게 구하느냐? 평균은 어떻게 구하는지 봐야 돼요. 평균은 어떻게 구하냐면은 약간 수학인데 예를 들어서 x라는 변수가 있어요. x가 예를 들어서 수학 성적이라고 해봅시다. 수학 성적. 어떤 학생은 10점을 맞았고 어떤 학생은 90점을 맞고 어떤 학생은 90점을 맞았어. 자, 10점을 맞은 학생이 몇 명이냐면은 2명이고 90점을 맞은 학생이 3명이고 50점을 맞은 학생이 예를 들어서 5명이었다라고 해봅시다. 10명이 돼 있어. 이 반의 학생은. 그러면은 그 반에 수학 점수의 평균 x 브라켓이라고 부르더라고요. x의 평균, x 브라켓을 어떻게 계산하면 되죠? 10 곱하기 2 50 곱하기 5 90 곱하기 3인데 왜 몇으로 나눠줘야 되냐면 10으로 나눠줘야 돼. 10으로. 이게 평균이야. 근데 이쪽을 살짝 바꿀 수가 있어.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면 10 곱하기 10분의 2 50 곱하기 10분의 5 90 곱하기 10분의 3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10분의 2 10분의 5 10분의 3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 봐. 10분의 5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50점을 맞을 확률이라는 거야. 10분의 5. 10분의 3은 90점을 맞을 확률이라는 거죠. 10분의 2는 10점을 맞을 확률이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 x라는 놈의 평균값은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식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x는 뭐죠? 수학 점수. px에는 그 점수를 받을 확률 이런 식으로 구합니다. 얘를 일반적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다. 평균 이렇게 구하면 된다는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여기서도 굉장히 중요한 점이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쓸 수 있을 때는, 이렇게 서메이션을 쓸 수 있을 때는 x가 어떤 변수에 되냐면 이런 변수에 돼. 이런 변수라고 하는 것은 불연속적인 값을 갖는 변수일 때는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다는 거죠. 10점, 50점, 90점으로 이 값이 딱딱 떨어져 있어야 돼. 쉽게 말, 좀 어렵게 말하면 양자가 돼 있어야 돼. 10점, 연속이면 안 된다는 거지. 연속이 아니고 이 식을 쓰려면은 불연속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점수가 10점, 50점, 90점 그런 식이야만 이렇게 서메이션을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로 돌아가서 우리 지금 뭘 계산하려고 하는 거죠? 이 오실레이터가 갖고 있는 평균 에너지 계산하려고 그러잖아요. 이 에너지가 그럼 불연속이는 고전 역학자 입장에서 보면 쟤는 연속이지 불연속은 아니라는 거죠. 고전 역학자에서 오실레이터의 평균 에너지 그래서 그 에너지는 이무의 값을 가질 수, 이무의 연속적인 값을 가질 수 있지. 아까 수학 점수처럼 딱딱 떨어지는 값을 갖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X의 평균을 구할 때는 에너지 평균을 구할 때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구해야 되냐? 이렇게는 못 구하고 이렇게 구해요. 다시 말하면은 적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때 2는 뭐죠? 이때 2는 연속적인 값이에요. x가 불연속일 때는 이렇게 서메이션으로 평균값을 구할 수가 있지만 2처럼 연속적인 값을 가질 때는 서메이션으로 구하면 안 되고 어떻게 돼? 인티그레이션 해야 된다는 적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적분. 그 레일라인은 당연히 고전 역학자니까 어떤 식을 썼냐면은 이런 식을 썼다는 이런 식. 그래서 구했다는 그래서 곧 보일 텐데 이렇게 구하게 되면 그 값이 얼마가 되냐? KBT가 나오잖아. KBT. 이 KBT가 어디서 나오는 KBT냐면 아까 레일라이 식하고 프랑크 식을 두 개잖아. 레일라이는 뭐가 나온다? C3점 8.1제 값에 아까 보던 KBT가 나온다. 이게 뭐라고? 평균값이다. 근데 문제는 얘하고 실험 결과를 비교해 봤더니 안 맞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크가 이 식을 잘했어요. 프랑크도 이거 어떻게 구해야 되죠? 이것도 프랑크도 여기에는 뭐가 나올 거냐면 에너지의 평균값을 구해야 될 거야. 근데 에너지가 연속이라고 가정을 해서 적분해 보니까 실험 결과를 설명해 주지를 못해. 그래서 프랑크는 어떻게 했냐? 에너지가 불연속이라고 가정을 하게 됩니다. 레일라인 이 식을 썼거든. 안 맞는 거야. 그래서 프랑크는 어떻게 했냐? 이유는 잘 모르지만 에너지가 불연속이라고 하자. 라고 하자고 수정했다. 그랬더니 잘 맞더라는 거야. 그랬더니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이것이. 다시 결론만 얘기하자면은 우리는 흑체 복사 식을 구하려고 하잖아요. 첫 번째 이거 어떻게 된다고?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 그랬죠? C3승의 8파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다 뭐가 곱해져야 된다고요? 그 빛을 만들어내는 오실레이터의 평균 에너지를 구해야 돼. 근데 레일라인 이걸 이 식으로 썼어. 이 식으로 썼다라는 얘기는 뭐죠? 에너지가 연속이라는 가정을 해서 이 식을 썼더니 안 맞더라는 거야. 그래서 플랑크는 이 식을 썼어. 이 식하고 이 식은 다른 거야. 이 식의 중요한 의미는 뭐죠? 에너지가 불연속이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 식을 써서 여기다 집어넣었더니 잘 맞더라라는 얘기. 그때 그 에너지가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은 H뉴의 정수배다라고 하죠.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다 라고 가정을 했더니
잘 맞더라 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한번 이제 구해보려고 해요. 실제로 얘도 한번 구해보고 얘도 한번 이제 구해보려고 한다는 거죠. 그럼 먼저 얘를 어떻게 해요? 얘가 아까 KBT가 나온다고 했었죠? 얘를 어떻게 구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얘네는 에너지 연속에 따라서 적분을 해줘야 되는데 아니지. 그래서 무한대까지가 되겠지. 에너지. 그럼 뭐를 알아야 되지? 얘를 구하려면은 얘를 알아야 되겠죠. 얘를 확률 분포를 알아야 지문을 해서 수치를 구할 거 아니야. 이 식은 누굴 거 쓰느냐? 아까 볼주만 계속 나오고 볼주만의 식을 써. 아까 볼주만이 뭐라 그러냐? 에너지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호가 KBT에 비례한다. 그 얘기 했었죠. 흑제 복사하면서. 흑제 복사가 아니고 맥스의 볼주만 뽑아서 요건 요거라고 해요. 이거 그대로 쓸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볼주만은 얘하고 얘가 같다라고 한 적은 없어요. 비례하다고 그랬어요. 비례. 얘하고 얘가 비례하지 같지는 않아. 그 비례 상수가 필요해. 그 비례 상수를 편의상 내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은 Q분의 1로 할 거야. 편의상. Q가 아니고 Q분의 1. 그래서 Q를 구하려고 그래, 이제 Q를 구한 다음에 그 P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적분하는 방법을 쓰려고 해요. 자, 그럼 Q를 어떻게 구할 거냐? Q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얘가 뭐라고 하지, 이게? 확률이거든, 확률. 에너지 1을 가진 확률이기 때문에 이 확률은 어떻게 되냐면은 다 더해질 때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은 1이 나와야 돼. 1. 다시 한번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면 되죠? P2를 다 더해주면 얼마가 나와야 된다고? 1이 나와야 된다고. 그 조건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Q를 대입을 해주세요. Q를. 물론 여기서도 이 몇부터 몇이냐면 0부터 1까지가 되겠죠.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요. 그래서 Q를 구할 거예요. 얘를 여기다 집어넣는데 Q는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으로 내버리면 되겠죠. 이걸 다시 써주게 되면 Q분의 1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에 0부터 여기 얼마나? 1 이런 식이 될 거예요. 여기 있는 Q가 오른쪽으로 옮길 수가 있어요. 이게 Q가 Q로 바뀝니다. 이 값은 정적분이라고 해서 소위 아래 끝이 있고 위 끝이 있는 정적분이기 때문에 어떤 숫자야. 우리가 계산할 필요는 없어. 어떤 숫자라는 것만 기억해 주면 그 Q를 여기다 집어넣죠. 그래서 Q2가 만들 때문에 여기다 다시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이제. 자, 그러면 그 과정을 거치면 어떻게 이 식이 어떻게 되냐면요. 요 P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되는 아까 P 대신에 여기는 놈을 집어넣는 근데 계속 강조하지만 이거는 아래 끝하고 위 끝이 있는 정적분이기 때문에 어떤 숫자예요. 이건 어떤 숫자이기 때문에 이 적분기호 바깥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이 식은 어떻게 다시 정리가 됐냐면은 요놈 아랫부분을 0부터 무한대까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1과 KBT 그 다음에 얘하고 얘를 곱하면 이쪽으로 이런 식이 된다. 요놈하고 요놈분의 요놈이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얘. 근데 수학 잘하는 사람들은 아마 이거 접근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수학 시간은 아니잖아요. 수학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적분 공식을 이용을 하려고 해요. 그 공식이 어떤 공식이냐면은 이 공식을 이용을 하려고 해요. 어떤 적분 공식을 사용할 거냐면은
이 접근 공식을 사용하고 0부터 무한대까지 x의 연속 n 팩토리얼의 a의 n 플러스 1이라는 걸 누가 적분을 해놨어요. 요 식을 이용을 해서 분자하고 분모를 계산을 하려고 해요. 그럼 먼저 이 식을 이용해서 얘를 계산해 주려고 하고요. 그럼 이거는 2의 1승이잖아요. 그러니까 x를 뭐로 취하느냐면은 2로 취할 거예요. 내가 x가 여기 쓰기에서 2다. 그 다음에 n 대신에 몇을 대입할 거냐면은 1을 대입을 해요. 그러면 2의 1승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 a를 뭐로 취하면 되나요? 여기가 마이너스 요가 KBT 분의 1이니까 B분의 1로 취합니다. 그럼 요 식이 요 식이랑 같게 분모랑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 대입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1 팩토리얼 그 다음에 KBT 분의 1에 n이 1이니까 제곱 이렇게 되겠죠. 1 팩토리얼은 1이니까 제곱 이렇게 되겠죠. 분자가 어떻게 되냐면 제곱 이런 식으로. 자, 그다음에 이제 분모를 구하도록 해요. 분모는 어떻게 되죠 이게? 분모는 이거는 2의 0승이 붙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0부터 무한대까지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거는 2의 0승이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식을 이용을 해서 얘를 구하려고 그러면 x를 2로 대입하는 거, a를 kbt 분의 1로 대입하는 건 다 똑같아요. 뭐만 달라지냐면은 n이 이제 1이 아니고 0 해주게 되면 이 분모식을 구할 수가 있어요. 0이 되니까 이건 어떻게 될까요? 0 팩토리얼이 되죠. 근데 2가 아니고 1 뭐 이렇게 될 거예요. 1 팩토리얼도 1이지만 수학에서 0 팩토리얼도 1이에요. 얘가 1로 가게 되고 위로 올라가게 되면 그냥 KBT가 됩니다. 그래서 분모가 KBT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2하고 짝꿍세 주게 되면 아까 주장했듯이 레일라에 의하면 평균 에너지가 어떻게 되냐면은 KBT가 나오더라 하는. 그런데 결론은 잘 안 맞더라는 실험 결과랑 잘 안 맞더라는 결론. 그러자 누가 등장하냐? 플랑크가 등장. 플랑크는 어떻게 주장하느냐? 이유는 잘 모르지만 에너지가 양자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 다시 말하면은 하모닉 옵시레이트 포텐셜 에너지가 이건데 에너지가 이렇게 양자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 여기는 물론 0이고요. 이런 식으로 hν 간격으로 불연속적인 에너지 주니만 가질 수 있다고 가정을 한 다음에 에너지를 구해보자. 그러면 이게 에너지가 불연속이니까 어떻게 구해야 되나요? 이런 식으로 서메이션을 해야 된다. 서메이션. 여기서 요 2N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나요? hν의 정수배로 표현할 수가 있죠. n이 0이면은 0, n이 1이면 hν, n이 2면 2hν, 3이면 3hν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n 대신에 nhν을 집어넣겠다라는, 그래서 서메이션 한번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마찬가지냐면은 얘도 저 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얘도 요 값을 구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나요? 요 확률을 필요로 하겠죠. 근데 그 확률은 아까랑 똑같아요. 볼츠만의 식을 그대로 딸 거야. 볼츠만의 주장에 하면은 에너지가 어떻게 되죠? 익스포넨셜 빼기 2n의 KBT 뭐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자, 아까랑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할 거야. 볼츠만은 얘하고 얘가 비례하다고 그러지 같다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P2n 익스포넨셜 빼기 2n
KBT는 비례하지 같지는 않아. 그럼 같게 해주기 위해서는 여기 어떤 상수가 필요하다는 그 상수를 내가 이제 Q라고 부를 거야. 아까랑 마찬가지야. 그럼 Q는 어떻게 구할까요? Q는 여기 확률이기 때문에 이거 다 더해주면 1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수식으로 써주면 n이 무한대까지 p 2n이 얼마가 되게 되냐면은 얘는 확률이니까 1이 되어야 해. 1. 그 식으로부터 Q를 구하게 됐다. 그래서 요 p2n 대신에 얘를 요 양을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어주는 겁니다. 근데 아까랑 마찬가지로 Q는 어떤 숫자이기 때문에 서메이션 바깥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Q분의 1에 익스포넨셜 빼기 2n에 1이다라는 식을 얻게 되겠죠. 아까랑 하는 식이 똑같아요. 여기 Q는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네. 오른쪽으로. 여기 Q가 여기로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어떤 값일 거예요, 그죠? 우한급수니까 어떤 값일 거예요, 그죠? Q는 그 Q를 어디다 집어넣어주냐? 여기다 집어넣어줄 거예요. 여기서 그 Q를 여기다 집어넣어. 그러면 P2n이 결정이 되겠죠? 그 Pn 어디다 집어넣으면 여기다 집어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를 구하겠다. 아까 적분교만 서메이션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동일해요. 그래서 한번 구해보자. 요 값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구하자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플랑크는 뭐라고 주냐면 2n은 hnu의 정수배달 여기다 이제 집어넣어줘요. 2n 대신에 n hnu 이렇게 집어넣어줘. 2n 대신에 n hnu 이렇게 집어넣어줘. 여기 2n 대신에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아까랑 비슷하게 분모에는 요건 어떤 숫자거든요. 우리가 계산하진 않았지만 어떤 그냥 숫자이기 때문에 요 서메이션 기호 바깥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바깥으로. 요 식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될까요? 자, 여기서 hnu는 어떤 숫자잖아요. hnu는 그냥 바깥으로 빼낼 수가 있어요. hnu.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얘를 계산해 주면 됩니다. 자, 여기서 내가 이 식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NH를 KBT로 나눠주는 것이 복잡하기 때문에 내가 치환을 하나 해주려고 해. X라는 것을 도입을 해서 X를 뭐라고 도입할 거냐면 익스포넨셜 빼기 Hnu KBT를 내가 X로 치환을 하려고 해요. 여기서 뭐만 빠져있죠? N만 빠지고 나머지 것들은 뭐로 치환한 거야? 그건 NHnu잖아. HNU이기 때문에 X만 빼고 나머지 것들을 X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요 네모난식은 뭐로 바뀌는 거죠? 분자는 x의 n성 이렇게 되겠죠. 네, n. 여기 n이 있으니까 분모는 xn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될 수가 있을 거예요. 요 식에서 익스포넨셜 x를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h는 kb도 n만 빼놓고 해줬기 때문에 요 식은 요 식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보이겠지만. 요 식이 뭐랑 같냐면 이제 곧 보여줄 거거든요.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이게 1 빼기 x분의 x가 되면 내가 곧 보일 거야. 그래서 받아들이자는 거지. 일단 얘를 해보면은 이렇게 된다.
곧 보일 거거든요. 꽤 된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이 식이 어떻게 되나요? 이 부분이 어떻게 된다고? 1 빼기 x분의 x고 앞부분에 뭐가 아직 남아있죠? 이 앞부분이 뭐고? hnu가 살아있죠. 그래서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얘가 얘라는 것은 나중에 보이더라고요. 나중에. 결론은 얘가 이렇게 간단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x를 다시 원래대로 뽑아낼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x는요. x 대신에 exponential 마이너스 hnu over kbt. 요거 그대로 집어넣어줘. 600 exponential 마이너스 hnu kbt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답인데 책이랑 똑같이 맞춰주기 위해서 분모 분자에 뭐를 곱해줄 거냐면은 플러스 hnu over kbt를 곱해주려고. 책이랑 맞춰주기 위해서. 분모 분자 똑같은 걸 곱해줘요. 그 hnu 분 잘 어떻게 되나요? 플러스 hnu 마이너스 hnu 1 이렇게 해놓고 분 잘 어떻게 되나? 얘하고 1하고 곱해주니까 1에 hnu over kbt.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hnu 플러스 hnu가 네, 이런 식이에요. 요것이 바로 프랑크가 유도해낸 식이다라는 결론은 이 값이 아까 무슨 값이랑 같냐? 참 뒤로 가는다. 요 값이랑 같다. 뒷부분에 나오는 요 값이랑 같은 값이 나오더라. 아직 증명이 완벽히 남지가 않은 하나가 남았지. 아직 증명하려면은 뭐가 아직 하나 남았냐면은 요게 아직 남았죠. 얘가 왜 얘냐? 얘가 왜 얘냐를 보여주는 게 하나가 있어. 얘가 왜 얘냐? 먼저 분모부터 볼게요. 분모. 이거는 x의 1승, x의 1승, x의 3승. x의 등비수열이죠. 등비수열. 등비수열이 합이잖아요. 그냥 단순하잖아요. x의 1승, 2승 그것만 나니까. 등비수열의 합은 여러분들 아마 수학책에서 배웠겠지만 그냥 등비수열의 합은 아마 계산해보면 1 빼기 x분의 1 나올 거예요. 단순한 등비수열이니까. 자, 그래서 분모는 얘예요. 분자만 곱해주면 구하면 되겠죠? 이렇게 구해주면 될 거예요. 근데 얘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얘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x에다가 2xb 그럼 같아. 얘를 구하면 얘는 이렇게 왜 그러죠? 얘가 어떻게 되죠? xn승을 x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n에 n 빼기 1승의 서메이션이잖아요. 이 부분. xn 서메이션을 미분해주면 n의 xn 빼기 1승이나 여기 x랑 여기 x 곱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나온다. 얘를 얘 대신에 x 곱하기 얘로 표현해 줄 수가 있어. 왜냐? xn승 서메이션을 미분해주면은 서메이션 n 곱하기 xn 빼기 1승이니까 여기 xn 빼기 1승이랑 x랑 곱해주게 되면 이게 바로 요 식이 나옵니다. 얘라는 거예요. 근데 얘 구했잖아요. 얘라고. 이게 구했다. 얘는 구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x에 1 빼기 x에 제곱이 나오더라. 그래서 다 구했죠? 분모는 1 빼기 x분의 1. 분자는 x 곱하기 1 빼기 x 곱분의 1. 계산해주면은 요게 나온다는 거. 그래서 증명이 완결됐다는 거예요. 조금 복잡한 수식을 얘기를 했는데요.
복잡한 수식을 얘기했는데 결론만 얘기해줘요. 결론만 얘기하자면 이거야. 상자가 있어. 뭘로 만들어도 상관없어. 온도가 T야. 또 데펴주게 되면 얘가 빛을 방출을 해. 근데 흡수가 되기도 해. 그래서 상자 안에는 어떤 일정한 인텐시티를 갖는 어떤 분포 곡선이 만들어져. 이렇게 분포 곡선이 만들어져. 얘는 물질의 종류나 모양에 상관없이 일정한 식이야. 근데 얘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두 함수의 곱을 하면 두 부분 나누죠. C3장에 얘가 중요한 뒷부분. 뒷부분이 뭐라고요? 이 빛을 만들어내는 상자 안에 들어있는 오실레이터의 에너지라는 거예요. 이게 오실레이터의 평균 에너지. 얘를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뭐냐면은 얘가 만약에 2가 불연속이었다 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얘가 연속적인 값이었다 라고 하게 되면 서메이션이 아니고 인티그레이션이 돼요. 이 방법을 취한 사람이 레일라이라는 거야. 이 방법을 취한 사람이 플랑크야. 얘 해봤더니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실험 결과는 잘 안 나더라고요. 이 결과를 해주게 되니까 HU에 아이고 그렇구나. 요게 KBT야. 요게 이렇게 되더라.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내가 조금 복잡하게 얘하고 얘를 유도하는 방법을 수업 시간에 했는데 그런 건 절대 출제하지가 아니고 유도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건 이거야 이거. 얘를 구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이게 연속이냐 불연속이냐. 그랬더니 불연속이라고 가정을 했더니 맞더라. 그게 결론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레일라의 식을 한번 이제 다시 보면은 자 이게 이제 파장이라고 식이다. 아까 레일라식 있다고 그랬잖아요. 레일라식. 플랑크식은 정확히 이 실험 곡선을 정확히 맞춰줘. 그럼 레일라의 식은 어떠냐? 레일라식. 우리 책에는 레일라의 식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그냥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이렇게 이게 레일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마치 완전 전혀 다른 그래프처럼 우리 책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 만약에 이런 식이 됐다라고 그러면은 이 레일라이 논문은 아예 받아들여지지도 않을 거야. 전혀 다른 곡선인데 이걸 어떻게 논문을 받아들이겠어요? 실제는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레일라의 곡선식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됩니다. 이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여기서는 잘 안 맞지만 여기서는 엄청나게 잘 맞는다는 거예요. 전염에서 틀렸다 그러면 이건 아예 연구가 아니죠. 아예 나오지도 않았겠지. 그게 아니고 여기서는 엄청나게 장파장 쪽에서는 엄청나게 잘 맞아. 단파장은 감소 틀어지는 것 뿐이지 여기서는 엄청나게 잘 맞는 식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레일라인은 지금 현재 양자역학의 관점에서 보면 전혀 틀린 가정을 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바에는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는데 그 가정을 하지 않고 연속이라고 생각하고 풀었으니까 다 틀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맞는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왜 맞냐는 거예요. 왜 맞나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 틀리는 영역하고 여기 맞는 영역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파장이 짧으니까 주파수가 어떤 영역이냐면은 주파수가 큰 대역이죠. 이 X축이 지금 파장으로 내가 그렸거든요. 파장을 했기 때문에 이 영역은 어떤 영역이냐면 주파수가 큰 영역이에요. 주파수가 큰 영역이면 아까 플랑크의 주장에 하면은 하모닉 오실레이터에서 이게 샤프한 하모닉 오실레이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파장이 기니까 주파수가 굉장히 작은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포텐셜이 어떤 모양이냐면 이렇게 상당히 루즈한 포텐셜이에요. 그죠? 그리고 플랑크가 뭐라고 주장을 했죠? 에너지가 양자되어 있다고 주장했잖아요. 여기 이렇게 에너지가 양자되어 있다고 주장했잖아요. 근데 이 간격이 얼마가 되죠? 플랑크 주장 hν. 이 간격이 뭐랑 상관이 있어요? 주파수랑 여기도 에너지는 양자화되어 있어. 여기도 에너지 양자화되어 있고
여기도 굉장히 양대. 그 다음에 이 에너지 가산의 간격은 여기도 HNU야. 그런데 여기는 U가 커. U가 크다는 얘기는 뭐죠? 간격이 어떻다는 거예요? 벌어져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기는 벌어져 있긴 벌어져 있지만 그 간격이 굉장히 작다라는 얘기죠. U가 작기 때문에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도 양자화되어 있고 여기도 양자화되어 있지만 이쪽 영역은 양자화되어 있긴 하지만 그 간격이 워낙 작기 때문에 연속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하다는 얘기죠. 이쪽 영역. 연속이라고 생각한 거랑 불연속이라고 생각한 거랑 큰 차이가 나지가 않아요. 여기는. 그래서 그냥 연속이라고 생각해도 결과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곡선이 일치한다는 거예요. 여기가 일치하는 이유가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두 곡선식이 일치한다는 얘기는 수학적으로도 중요해. 물리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 불연속이긴 하지만 주파수가 작기 때문에 간격이 작다라는 것이 이제 물리적인 설명이고요. 수학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해요. 수학적으로 어떻게 가능하냐? 자, 플랑크식은 어떤 식이냐면 이런 식이에요. 레일라이 식은 이게 뭐냐면 KBT야. 얘하고 얘는 방금 봤지만 주파수가 클 때는 전혀 다른 값을 보여줘. 주파수가 작을 때는 비슷한 값을 보여준다는 거야. 이 두 값. 주파수가 클 때는 얘하고 상당히 다르지만 주파수가 작을 때는 요 값하고 요 값이 비슷한 값을 갖는다는 거야. 그 수학적으로 어떻게 보느냐? 요 식에서 리미트 무한대가 아니고 0으로 갈 때 요 값이 어떻게 가는가 한번 보세요. 근데 여러분 수학책에서 보면요 2의 x승은 근사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1 플러스 x에 x가 작을 때 중요한 것은 x가 작을 때 익스포넨셜 x승은 1 플러스 x에 근사적으로 비슷하다는 얘기를 아마 책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 갖다 여기다 대입해주면 어떻게 돼요? 요 값이 어떻게 될까요? 요 값이 1 플러스 hnu가 KBT에 비례할 거라는 얘기죠. 요 값이 U가 작을 때는 U가 0으로 갈 때는 1 플러스 x를 갖게 돼. 요 대신에 요거죠. 빼기 1에 hnu 이렇게.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에 플러스 1이 없어지고요. 여기 hnu도 없어지겠죠. KBT가 위로 올라가게 되면 요 식이 나오고요. 수학적으로도 이게 근사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흑체 복사를 설명할 거예요. 결론은 뭐냐? 흑체가 아니고 일반 저기 물질도 여기서 방출을 해. 얘도 빛을 흡수하기를 해. 그때 에너지를 주고받을 때 hν 단위로 에너지를 주고받는다. 왜냐면 하모닉 오실레이터가 에너지가 이렇게 양자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던 놈이 그 아래 상태로 내려가면서 여분의 에너지를 빛으로 방출하는 거예요. 또 그 빛이 흡수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뉴라는 빛이 흡수가 되면 여기 있던 놈이 위로 올라가야 된다. 다시 말하면 오실레이터하고 그 상자를 채우는 빛 사이 에너지를 교환할 때 단위가 뭐죠? hν 단위로 이 간격이 hν잖아요. 이 간격이 hν 단위로 에너지를 주고받는다라는 것이 그래야 설명이 된다는 거예요. 흑체 복사식은. 그것이 바로 이제 흑체 복사 곡선식의 이제 결론이에요. 이것이 이제 플랑크가 설명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뭐라 할 거냐면은 두 번째 흑체 복사가 있고 광전 효과. 광전 효과를 잠깐 설명하자면은 이렇게 메탈이 있어요. 이 광은 빛광자거든요. 어떤 특정한 주파수를 갖는 빛을 쏴줘. 그럼 전자가 튀어나와. 키네틱 에너지를 갖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빛을 쏴줬을 때 전자가 튀어나오는 건 설명해 줄 수가 있어. 고전 역학적으로도. 왜 그러냐면은 핵이 있고 전자가 붙잡혀 있다. 얘가 이 핵의 인력을 극복하고 떠 나가려면은 여기 에너지를 공급을 해줘야 된다. 그 에너지 누가 공급하냐? 빛이 공급한다는 빛이. 근데 처음 이 현상이 발견됐을 때 빛은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타형을 갖고 있는 파동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럼 빛이 갖고 있는 에너지는 그 당시는 어떻게 설명했냐? 진폭이랑 상관이 있어요. 진폭. 요 진폭의 제곱에 비례하는 에너지를 갖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럼 얘가 어떤 빛을 쏴줬는데 전자가 튀어나가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얘가 얘한테 에너지가 충분히 공급이 되지 않았다라는 얘기잖아. 그럼 얘를 떼어내려면 어떻게 해주면 되겠죠? 얘를 늘려주면 된다는 거지. 얘를. 다시 말하면 더 강한 빛 혹은 더 밝은 빛을 쏘아주게 되면은 얘가 전자가 튀어나간다는 것이 예측이었어. 근데 절대 그렇지가 않아. 절대 그렇지 않고 뭐를 바꿔줘야 되냐면은 이 전자의 주파수를 바꿔야만 전자가 튀어나가더라는. 얘랑 뭐가 존재하냐면은 드레스홀드 프리퀀시라는 게 있어서 그 주파수를 넘겨야만 전자가 튀어나가지. 이거보다 낮은 주파수의 빛을 쐈을 때는 이거를 아무리 늘리더라도 전자가 안 튀어나가거든요. 그게 설명이 안 됐다는 거죠. 또 설명이 안 되는 것은 이거예요. 아까랑 비슷한 얘기인데 빛이 전자가 튀어나갈 때는 키네틱 에너지를 갖고 튀어나갈 것이고 그 키네틱 에너지는 아까 논리하면은 뭐랑 상관이 있을 거냐면은 빛의 인텐서티랑 상관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전자가 튀어나간 키네틱 에너지는 뭐라고 하냐면은 주파수하고만 상관이 있거든. 이런 것들이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인슈타인이 광전 효과를 어떻게 설명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광전 효과를 설명할 때 아인슈타인이 참고한 실험이 바로 이거예요. 오실레이터하고 빛이 에너지를 주고받을 때 H누라는 단위로 에너지를 주고받는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수학적인 식이 많았는데 수학적인 식에 매몰돼서는 안 돼. 그런 건 절대 출제하지가 않고 기본적인 스토리 훨씬 더 중요해요. 오늘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없으면 마치겠습니다.